오늘은 요네즈 켄시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요네즈 켄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밥그릇 안 내주시고 상승 과정이 거의 테슬라급 상승을 보여주는 분. 실제로 이 양반이 음악을 한 번씩만 발사를 해버리면은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국도 실제로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편이죠. 특히 이번에 홍백가 앞전에 나오셔서 길바닥까지 틀어막아버리는 스케일을 가지신 양반이거든요. 오늘은 이 대단한 양반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요네즈 켄시 1991년 3월 도쿠시마현 그쪽에서 요네즈 켄시가 응애 하고 태어났대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 요네즈 켄시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요네즈 성씨부터가 일본의 만명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이름의 이미지 자체가 약간 스님 같은 느낌이라서 어릴 적 일화 중에 스님이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릴 때 놀림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살짝 더 얘기해보고, 가정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전단지를 제작하는 디자이너 계통 업무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있는 것만 알지 뭘 하시는지 모릅니다. 켄시 형님이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가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4살 때까지 아버지랑 이야기를 한 모든 시간의 합이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네즈 켄시 형님이 말을 아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넘어가서 학창 시절은 다크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릴 때 길 가던 행인한테 크게 박아서 넘어졌는데 입술을 크게 다쳐서 종합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제 바로 복귀를 했는데, 수술 자국을 보고 애들이 괴물 같다라고 하면서 벌레 보듯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름까지도 요네즈 켄시, 요네즈 스님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니까 괴롭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도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이야기 쓰기, 스토리 만들기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조용한 친구들과 학창시절을 좀 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꿈도 실제로 만화가가 되는 게 목표였대요. 근데 이제 웃긴 게, 그런 꿈을 가지고 살다가 만화가는 바쁜 직업이야 라는 거를 듣고 난 저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약간 날로 먹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 그러면서 음악을 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하여튼,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왜 웃는지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네즈 켄시 형님이 선택한 게 자기 머릿속에서 가상의 인물들과 가상의 마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디오라마 그리고 브레멘 앨범의 시초가 되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저런 거 생각 많이 하고 공감 많이 되는데, 근데 난 왜 정작 재밌는 건요, 이런 성격인데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범프 오브 치킨,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레드윈포스 등을 동경을 하면서 레이트 레빗 에다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카피 밴드보다는 오리지널 곡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는데, 이때부터 보컬로이드도 같이 시작을 해요. 이 이후에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방에서 곡만 만들면서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걱정돼가지고 가정교사도 붙여주고, 근데 당연히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네즈 켄시 형님은 일본 나이로 17살 드디어 하치라는 활동명으로 니코동에 자신의 곡을 투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이전에 처음에는 약 20곡, 30곡 정도를 올렸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자기 목소리로 부른 오리지널 곡이었대. 그래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창피해서 모두 이렇게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절치부심 2009년에 하치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 대신에 아무 말도 없이 노래해줄 목소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보컬로이드를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작곡, 그 외에도 편곡, 가사, 뮤비, 믹싱까지 혼자서 다 제작을 했고요. 데뷔한 지 단 6개월 동안 8곡을 투고를 하는 굉장한 노가다성의 작업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곡들이 대박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뭐지 이 사람? 인지도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2005년 5월에 첫 곡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이 이후 2달 뒤에 쥐었다가 펼쳐서 나찰과 송장이라는 곡으로 현재 요네즈 켄시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의 곡을 투고를 했었거든요. 그 곡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이후에 월드 앤 엄브렐라, 원더랜드와 양의 노래 등으로 주목을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또 린네라는 곡을 투고를 하면서 이 곡이 1년 만에 니코동 전설 입성에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니코동의 입성 기준을 살짝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니코동에서는요 곡을 투고할 때 전단
대상 입성이라는 거는 10만, 전설 입성이라는 거는 100만, 신화 입성이라는 거는 1000만이라는 그런 수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치라는 형님이 이 기세에 쭉 이끌어 나가 보려고 계속 곡을 투고를 하는데 2010년 8월에 큰 사고를 칩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곡이죠. 바로 마트료시카라는 초대박곡을 투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곡이 어느 정도까지의 파급력을 이루어냈냐면요, 그때 당시에 서브컬처를 좀 파신 분들이면 천보냉이라는 노래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곡과 더불어서 2010년 초창기에 대표곡으로 둘 정도로 초대박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곡으로 실제로 하치라는 프로듀서는 보카로 P를 넘어서 최전성기를 이끈 프로듀서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판다 히어로까지 시작 발매를 한 후에 보카로 P 하치는 다시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로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온 곡이 2012년 2월 요네즈 켄시 형님의 첫 인디 앨범이죠. 디오라마에 포함되어 있는 고고 유령선이라는 곡이고요. 그렇게 이제 활동을 잠깐 하시다가 2013년 10월에는 2년 10개월 만에 다시 갑자기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 탁 복귀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도너톨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이 신화에 입성을 해서 아직까지도 보컬로이드 시장을 애정해 주는구나, 보컬로이드 팬분들의 민심을 좀 잘 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너톨이란 곡은 원래 자기가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보컬로이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 셀프 커버를 하시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의 활동은 안 하는가 싶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2017년 마지미라에 요네즈 켄시가 한 곡을 투고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미라라고 하면요, 매지컬 미라이라는 보컬로이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콘서트를 하는 보컬로이드 판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판에서 요네즈 켄시 형님이 바로 모래의 행성이라는 보컬로이드 곡을 투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래의 행성이라는 내용이 보컬로이드의 침체기를 모래의 행성으로 비유를 하면서 다루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컬로이드 판에 빠져있는 당신 같은 하치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가사 중에 풀조차 나지 않을 모래의 행성이라는 가사가 이 보컬로이드 판이 망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반발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보컬로이드 판에서 모래의 행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급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보컬로이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애증이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네즈 켄시의 하치 생활은 마무리가 됩니다. 2012년부터 고고 유령선을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었죠. 이때도 하치 때처럼 작편곡, 가사 뮤비, 믹싱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다 전부 했다고 하고요. 디오라마 앨범을 제작한 그 기간은 1년 반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치 때랑 다른 점은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계속된 의사소통의 문제, 왜 나는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대화가 안 될까라는 의문을 느끼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고기능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잖아요. 고기능 자폐증이라고 하면은 지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자폐성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해외 유명한 분들은 칸예 웨스트, 수잔 보일, 그리고 시아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넘어가서 이 이후에 2013년 5월에는 이를 유심하게 이게 쓱 지켜보는 대형 레이블 유니버셜 시그마라는 곳과 계약을 하면서 산타 마리아라는 곡으로 메이저에 살짝쿵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혼자 음악을 만들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세계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잘 풀려나가는 그 상황과는 다르게 자신은 완전한 절망의 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치 시절의 인기에 취한 나에 대비된 메이저 시스템 적응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엉망이었다 라고 표현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4월 2집 나옵니다. 아이네 클라인의 멜랑콜리 치킨, 도너톨 자체 커버 등이 포함된 앨범 양키를 발매를 하고요. 특히 이 아이네 클라인이라는 곡이 도쿄 지하철 광고 음악에 쓰이면서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해 6월에 첫 콘서트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세계에 갇혀있던 아티스트에서 현실의 아티스트로 넘어가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15년 3집인 브레멘을 발매를 하면서 남성 솔로 아티스트 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요네즈 켄시는 온라인 출신 아티스트가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팬층을 얻은 전환점이라고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혐오가 엄청나게 몰려왔다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자기 비판이 좀 강한 장인 정신의 느낌이 아닐까 싶은 애고가 충만한 아티스트가 아니었을까. 2016년 9월 5번째 싱글입니다. 루저를 발매를 하면서 폭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이후에 엄청나게 히트곡을 많이 발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7년 2월에는요 3월에 라이온의 OST 오리온을 발매를 하기도 하고 6월에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바로 피스 사인 8월에는 다오코님과 함께 쏘아올린 불꽃의 OST 우치하게 하나비를 콜라보 발매를 하면서 이 하방이 없는 스캔코인 같은 그래프 상승을 이어갑니다. 떨어지지 않아.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 참 신기한 아티스트인데 그렇게 해서 요네즈 켄시 형님은 엄청난 관심 속에서 불틀렉 앨범까지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요네즈 켄시 형님이 천외천이 되는 곡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언내추럴 드라마의 OST 레몬을 발매를 합니다. 야, 이 곡은 실제로 J-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열풍을 일으킨 곡인데 하다못해 2010년도 전체를 통틀은 대표곡이다 포지션까지 잡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곡으로 요네즈 켄시 형님은 2018년 연말에 항상 나오는 건 뭡니까? 홍백가 합전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 이제 홍백가 합전 내 시청률 2위를 달성을 합니다. 당시에 1위는 이제 사잔 올스타즈라는 지금도 일본에서 굉장히 메이저한 위치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원로 밴드 분들이십니다. 레몬의 발매 이후에 2020년 감전, 플라밍고 등이 포함된 정규 5집 스트레이십을 발매를 합니다. 죽여주는 앨범인데 첫 주에 88만 장이 나가고 연간 200만 장이 나가버리는 엄청난 판매고를 달성을 하면서 그냥 천해천이 돼버리는 그런 포지션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앨범을 까보면요 곡 라인업이 개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한 곡 한 곡이 전부 다 명곡에 가까운 히트곡 모음집 같은 앨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하나 하자면은 개인적인 TMI입니다. 저는 이 앨범에서 바다의 유령이라는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들을 때도 작업실에서 노래 들으면서 실질 짰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한 공연에 갔을 때도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해지는데 여러분들도 뭐 여기에서 좋아하시는 곡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하여튼 넘어가서 2021년 페일블루, M87 등 쟁쟁한 싱글들을 계속 발매를 해나가다가요 2022년 한 가지 또 사고를 터뜨리죠. 체인소맨의 OST 킥백을 발매를 하시면서 또 엄청나게 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뮤비에서 차에 치이는 연출이 굉장히 킥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많이 반복하긴 했었는데 재밌었죠. 참고로 이 곡의 뮤비를 보시면요 요네즈 켄시 형님 옆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이제 킹누의 츠네타 다이키 형님이신데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타 편곡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 인연으로 콘서트에서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한 박력을 보여주는 라이브니까 여러분들도 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도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OST 지구본 그리고 건담 플라즈마 그리고 뭐 그 스케이팅 하는 거 있잖아요 보우앤 어로우 등 쟁쟁한 곡과 6번째 앨범 로스트 코너를 발매를 하면서 J-팝 필수가 되는 그런 아티스트 분이 되셨습니다. 또 이때쯤 25년 3월이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내한까지 오시면서 장난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때 당시엔 반진심이긴 했는데 혐한이라는 딱지를 떼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점프슈트도 당시에 샀다. 계속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또 내한으로 와주시면. 자 그리고 2025년 9월 체인소맨 레제편의 OST를 두 곡 다 맡게 되시는데 아이리스 아웃과 제인도 그죠? 온갖
곳곳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곡이 말도 안 되게 잘 나가는데, 특히 공식에서 말아준 레제가 직접 추는 춤이 최근에 또 챌린지가 됐었죠. 불씨가 살짝 꺼져가는 와중에서도 화제가 다시 되는 굉장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참 이게 안 질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 홍백가 합전이죠. 아이리스 아웃으로 다시금 한번 출장을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됐는데, 도로를 다 점거해놓고 무대를 세워버린 그런 압도적인 스케일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빔 스쿠터 같은 건 살짝 좀 짜치면서 귀엽더라고요.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요네즈 켄시 형님의 일대기는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준 곡들 중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TMI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오시죠. 채널 고정. 요네즈 켄시 형님의 TMI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네즈 켄시의 모든 앨범, 싱글도 포함입니다. 커버는 지금 와서도 직접 자기가 다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색은 하기 싫어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귀찮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화책을 사서 읽은 후에 그냥 슝 갖다 버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냥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카로피 당시 하치 시절에는 이제 롤린 걸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우아카라는 분이 계셔요.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을 혼자 속으로 라이벌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우아카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네즈 켄시 형님이 추모곡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곡 중에 히마와리라는 곡은 실제로 우아카라는 프로듀서분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술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라고 하거든요.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사케, 술이라고 답할 정도였다고 하고, 주사는 같이 마신 사람의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도벽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전화를 해서 다시 물건을 돌려주는 그런 주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스다마사키라는 굉장히 일본에서도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과 굉장히 친하다고 하고요. 특히 이분의 히트곡 틀린 그림 찾기를 작곡을 해서 주기도 했고, 쇼핑을 같이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또 하나의 TMI로 스다마사키라는 분은 끼리끼리똥 끼리끼리똥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고치노 켄토님의 형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킹누의 보컬 츠네타 다이키 형님과 싱어송라이터 우리 요네즈 켄시 형님, 둘이 한번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대요. 우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아티스트가 누굴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이 합의를 본 게 바로 범프 오브 치킨의 후지하라 모토오 님이 우리들의 전설의 포켓몬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너무나도 존경을 하긴 합니다만, 언젠가 이 밴드의 벽을 뛰어넘고 싶다, 그런 포부를 가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요네즈 켄시 형님의 일대기를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굉장하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더라고요. 계속 기대를 하게 되는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다음 음악은 또 어떤 걸 가져올까? 또 다음 내한은 언제 올까? 라고 기다리게 되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금방 와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요네즈 켄시 형님에게 가진 추억이 있거나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은 하치 시절에 원망이 있으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굉장히 감사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요네즈 켄시 알아보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들어가시죠.